민족문제연구소 팟캐스트 역발상입니다. 역사를 발견하고 상상하라 미래를 진행을 맡고 있는 MC노 노기환이고요. 자, 오늘부터 8회에 걸쳐서 할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주제인지 우리 김세호 PD에게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세호 PD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세호입니다. 자, 오늘부터 8회에 걸쳐서 이제 새로운 주제로 얘기를 하게 됐잖아요. 네네.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 역발상에서 가장 자랑하고 가장 인기 좋은 시리즈가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시리즈죠. 대중가요 100년. 대중가요 역사를 통해서 본 우리의 생활. 그래서 그 얘기를 새롭게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대중음악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뭐 가왕 열전도 했었고, 그렇죠. 네, 유신 시대 얘기도 했었고, 그렇죠. 민중가요도 했었고, 음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럼 오늘부터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이제 풀어나가는 건가요? 그거는 우리 선생님들을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역시 두 분의 선생님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이영미 선생님 오랜만에 만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안 여쭤보고 다르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네. 기체의랑 만강하오시고 간에 두루 평안하셨는지요? 네. 무슨 의미인가요? 예. 네? 무슨 의미인가요? 기체인지 고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개그로 봤네요. 이 말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 기체인지 고체인지 모르겠지만 잘 지내셨냐는 얘기지요. 네, 그렇죠. 선생님 근황이 어떻습니까? 네, 저는 계속 말씀드리듯이 은퇴를 선언하고 있었기 때문에 운동하고 쉬고 운동하고 쉬고 이렇게 살아요. 네, 은퇴한 거 아니시잖아요. 저희하고 이렇게 방송도 열심히 하시는데. 그러니까 주 5일 운동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오전은 월화수목금 다 운동이에요. 네. 요새는 주로 좀 어떤 독서를 많이 하십니까? 독서 잘 안 해요. 운동만 해요. 역시. 네, 머리 안 쓰고 몸 써요. 역시 운동권 출신다우십니다. 네, 맞아요. 진정한 운동권이에요. 이제 진짜로. 예전에 이제 무브먼트였다면 지금은 스포츠로.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건강하신 모습으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준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준희 선생님은 근황이 어떻습니까? 요 며칠 코가 좀 막혀서요. 약간 지금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데 목소리 똑같은데요. 네. 환절기니까. 네. 그래서 이 들으시는 분들도 조심하시라는 뜻에서 굳이 얘기를 했습니다. 또. 네. 우리 이준희 선생님은 요새 어떤 분야 책들을 좀 많이 읽고 계십니까? 저는 책을 써야 되는 입장이라서 책을 보는 것도 물론 있지만은 신문 자료를 요새 정말 눈이 아프도록 보고 있거든요. 신문 자료요? 그 인터넷으로 보는 건가요? 요즘은 세상이 정말 좋아서 예전에는 마이크로필름을 이제 많이 돌려봤는데 옛날 사람. 마이크로필름을 출력이라는 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 어떤 거는 리더스로 보고 받아 적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전 복사비가 아까워서 다 적었어요. 근데 요즘은 다 웬만한 건 다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특히나 중앙신문 말고 서울신문 말고 지방지도 공개된 게 많거든요. 그런 데가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정말 광맥이죠. 엄청난 걸 캐낼 수 있는. 그러니까 요새 젊은 연구자들은 그 연구하고 공부하는 환경이 엄청 좋아졌다는 걸 감사해야 하는 거죠, 진짜. 네, 그건 맞는데요. 또 논문을 써야 되는 편수가 요즘은 많아요. 그렇습니까? 옛날에 비해서 이렇게 허랑하게 연구자나 교수를 해먹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름 또 힘들어요, 요즘 애들은. 그렇군요. 네. 하여간 역시 우리 이준희 선생님은 이제 비운동권 출신답게 운동은 안 하시는 걸로. 운동도 좀 하고 그러세요. 요즘은 손가락 운동.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건강을 위해서 진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신문 자료를 보기 위해서 또 집 앞에 도서관은 갑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이야기할 주제 어떤 건지 우리 이영미 선생님 말고 우리 이준희 선생님이 좀 브리핑 좀 해주시죠. 간단하게 이 김 PD께서 오늘 좀 띄워주시긴 했는데 조금 다듬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영화를 볼 텐데요. 근데 영화를 사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스크린 걸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음악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와 음악이 만나는 지점, 주제가, 영화 주제가 영화 주제가로 본
영화 100년. 동시에 이제 주제가 100년, 그게 또 대중음악 100년이기도 하고 우리 근대 생활사의 100년이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주제가로 본 한국 영화 100년. 네. 네, 우리 김세호 PD가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영화계에서 이제 최말석 가장 저쪽 끝에 있는 그런 막내 생활 좀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제가 네. 96년에 충무로 연출부 생활을 한 3개월 정도 했었으니까요. 한때는 저한테 술만 마시면 자기가 영화 감독 될 거라고. 예? 막 저는 어마어마한 작품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천만 감독. 예? 예. 이제 당대 활동하는 모든 영화 감독들을 술자리에서 씹으면서 그들의 영화는 영화도 아닌 것처럼 막 이렇게 씹으면서 어마어마한 감독이 돼 있을 줄 알았는데. 젊은 패기 때 그 정도까지 없었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건 다 거치는 거예요. 그렇죠. 선배 세대를 씹어야 그 맛을 사는 네. 건데. 그래도 충무로까지 가셨잖아요. 네. 못 가고 씹는 사람이 훨씬 더 네,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생활고 때문에 방송사 PD로 들어간 거죠. 그랬다가 또 다른 쪽으로 풀렸다가 여기 앉아 있게 된 건데. 그렇군요. 어찌 됐건. 네. 네. 그러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네. 네, 주제가로 본 한국 영화 100년이잖아요. 네. 이 주제가와 우리가 흔히 쓰는 OST. 네. 요거 개념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아 그럼요. 영화계에 있었잖아요 한때. 네. 그냥 OST는 OST. 오리지널 예, 예. 사운드 트랙. 그 정도는 다 알지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 나오는 음악, 배경음악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이제 이걸 OST라고 하는 거고요. 네네. 주제가는 거기서 가수가 한 사람이 특정하게 이 노래는 여기에 대표곡이다. 그래서 이렇게 부른 게 네. 주제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영민 선생님 맞습니까? 거의 비슷해요. 틀린 게 있다는 얘기죠.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안에 나오는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의 핵심은 뭐냐면요.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음원을 그대로 갖고 와야 오리지널 그렇죠. 사운드 트랙이에요. 오리지널이니까. 오리지널이니까 오리지널 사운드를 트랙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대중가요를 영화에 삽입하면 그건 OST가 아닌 거예요? 그냥 똑같이 들어가면 그것도 OST가 될 수 있죠. OST도 되고 삽입 음악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1960년대 혹은 7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 영화 주제가들 있잖아요. 네네. 수많은 영화 주제가가 인기를 끌었죠. 네. 그거는 영화 속에 나오는 오리지널 사운드를 갖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음반으로 따로 만든 거예요. 예. 그 얘기죠. 이렇게 노래가 만약에 흘러나오면 거기서 약간 대사가 치고 들어가면 그것까지도 같이 이렇게 아니요, 꼭 그렇지 그렇지는 않나요? 않더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그 소리를 네. 뭐 LP나 CD나 담아내면은 그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죠. 그렇죠. 예. 영화에 나온 거. 그게 아니라 예. 예컨대 하숙생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 그럼 하숙생 영화 안에 주제가가 딱 들어 있을 거 아닙니까? 처음 시작할 때나 끝날 때나. 근데 그 음원을 그냥 따서 음반을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별도로 녹음하거나. 그렇죠. 따로 녹음실 잡아서 다시 최희준 선생이 가서 하숙생 다시 불러서 음반을 낸 거예요. 주제가 음반이지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그렇죠. 음반이 예. 아니에요. 영화에 쓰였던 음원 그 자체를 트랙으로 만든 게 OST고. 그렇죠. 네, 만약에 그거 이제 다시 녹음해가지고 판으로 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OST가 아니다. 그렇죠. 아니죠? 주제가일지라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 무슨 주제가와 그걸로 딱 양분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제가는 주제가고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은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었지만 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도 좋을 것 같아서. 그렇죠.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자, 그럼 주제가로 본 한국 영화 100년. 네. 자, 한국 영화의 시작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 역사는 100년이 사실 더 됐거든요. 맞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그것도 네. 이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영화를 보는 입장에서 네. 시작점을 잡으면은 1903년, 그러니까 20세기 초까지 사실 그보다 앞선 기록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최초가 뒤집어질 수 그렇죠. 있는데 예. 지금 이게 도대체 이렇게 왜 복잡하게 말을 하나 그러실 수 있어요. 듣는 분들이. 한국에서 제작하지 않았는데 네. 이 한반도 땅에서 영화를 상영했을 수는 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제작한 영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조선 땅에서 한국 땅에서 영화가 최초로 상영된 게 1903년으로 기록이 나온다는 거죠. 광고가 남아 있거든요. 광고가. 네. 그건 어디서 언제 했다가 나와요. 이게 어디냐 하면은요. 동대문, 그러니까 흥인지문 바로 안쪽에 한성 전기회사 기계창이 있어요. 기계창이면 창고요? 창고죠. 그렇죠. 예, 넓은 창고예요. 네. 거기에서 영화를
상영한다라고 하는 광고가 났고요. 일요일과 비 오는 날 제외하고 매일 8시부터 10시까지 한다. 10전 내면 들어간다. 입장료까지 나와 있어요. 비 오는 날은 왜 제외했죠? 창고면 천장이 있는 야외입니다. 이게 창고이. 그렇군요. 네, 근데 그곳이 지금의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 중에 서울에 만약에 그 동네 사셨으면 기억하실 수 있어요. 전차 창고였어요. 60년대까지. 그러니까 왜 전기가 있어야 전차도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전기 회사가 있었고 나중에 제가 기억하는 저는 이제 그 전차 창고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앞으로 맨날 지나다니면서 학교 갔어요. 초등학교를. 그러니까 거기가 아주 거대한 전차 창고였어요. 그러니까 전차가 그 동대문에부터 출발하는 것도 있고 동대문이 마지막인데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 노선 자체가. 그러니까 거기서 영화를 상영했는데 그건 뭐 전차가 들어가는 창고 같은 거니까 그냥 휑하고 뚫린 야외였던 거죠. 그래서 비 오는 날 제외. 네, 비 오는 날은 못 하는 거예요. 1903년인데 그러면 무슨 작품을 틀었는지 그런 건 기록이 안 남아 있나요? 제 생각에는 그냥 극영화는 아니고요. 그야말로 활동 사진인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엔 영화라는 말이 아니라 활동 사진이란 말이 훨씬 더 일반적이었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활동 이 발음이 힘들겠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늘 팔동 사진이라고 하셨어요. 활동. 네, 팔동 사진이라고. 아니 못 배우신 분이 아닌데도 그 당시 사람들이 다 팔동 사진이라고 그랬었나 봐요. 그러니까 옛날에 팔동 사진이라 그랬다 하면서 활동 사진을 했다. 그러니까 그냥 움직이는 사진. 사람이 뭔가 왔다 갔다 한다. 그게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줄거리 이런 거 다 떠나서 그 자체가 볼거리입니다. 그렇죠. 하여간 1903년에 조선 땅에서 최초로 그 활동 사진이 상영이 됐고 그럼 이전에 고종이 먼저 보지 않았을까요? 궁궐에서. 그러니까 그런 기록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최초가 뒤집어지죠. 당연히 먼저 봤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모든 최초는 다 잠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가 들어와야 영화가 굴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성 전기 주식회사 기계창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를 고종 황제 있는 데까지 전기가 끌어 들어가서 거기서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어디선가 확실하게 나오면. 근데 커피는 마셨다 이런 기록이 있으니까 최초로 고종 황제가 커피를 드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기록이 없으니까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런 기록이 정말 딱 한 줄 어딘가에서 나오면은 그거 갖고 논문 한 편 씁니다. 그렇죠. 그 르미에르 형제가 그 한 거 기차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몇 년도죠? 그거는 19세기니까 1890 몇 년 그럴 겁니다. 그럼 몇 년 차이 안 나네요, 몇 년 사실.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영화나 텔레비전 같은 역사를 보고 있으면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뒤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뭐 10몇 년 차이 뭐 거의 그런 식으로 거의 들어와요. 최초의 영화 전 세계적으로 그것도 사실 입장에 따라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말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수많은 최초가 다 그래요. 그렇죠. 연극 중에서 산소라는 연극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물리학자들 얘기거든요. 산소라는 걸 제일 처음 발견한 물리학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연극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 3명 정도가 어느 부분을 밝혀내고 어느 부분을 밝혀내고 그러니까 누굴 최초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심지어 물리학에서 원소 하나 무슨 뭐 기체 하나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최초의 영화야 오죽하겠어요. 그렇죠. 그럼 상영한 건 이제 1903년이 최초고 그러면 이제 만들고 이제 극영화잖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영화는 조금 그렇죠. 그렇죠. 그럼 최초의 극영화는 어떤 겁니까? 처음에는 영화만으로 극을 전체를 포괄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연극을 하다가 중간에 살짝 영화 장면이 나오는 이런 걸 이제 키노 드라마라고 하기도 하고 연쇄극이라고 하기도 해요. 연쇄는 이제 연극하고 영화가 연쇄됐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어졌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연극 장면이 한참 나오다가 예컨대 무슨 주인공이 기차를 타고 간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은 기차 장면을 찍어서 딱 이어붙이는 거예요. 뭐 골목길 뛰어가는 장면을 이어붙인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1919년 10월 27일에 상영되기 시작한 의리적 구토라는 작품입니다. 이게 제목이 무슨 뜻입니까? 의리적 구토. 먹은 걸 토해냈다는 얘기. 구토 오바이트잖아요. 오바이트. 아니고요. 복수 그런 거예요. 구토란 뜻이요? 네. 복수고요. 계모한테 빼앗긴 재산을 되찾는 그 복수 이야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는 당연히 계모 나오고 그러니까 뭐 여자 배우가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계모가 남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남자 배우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자 배우가 감히
얼굴을 내밀고 연극이나 영화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았던 시절인 거죠. 1919년. 네, 네. 그러니까 여성이 문 밖에서 어떤 활동을 한다는 게 네. 굉장히 터부시 되던. 그리고 3.1운동 1919년 같은 해인데 3.1운동에 여성들도 많이 참여했잖아요. 그건 좀 이거는 상업적인 활동이니까. 그리고 광대지시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당시에 여자 광대들이 많았고 기생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를 여자가 하는 거는 좀 뒤에요. 물론 뭐 창극 이런 거 외에는 존재하고 있지만 왜 판소리꾼도 여성 판소리꾼이 굉장히 뒤에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와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형 배우. 일본에서도 가부키는 100% 남자 배우예요. 요즘도 그래요. 네. 지금도 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여형 배우는 엄청나게 또 인기예요. 그러니까 여자처럼 생긴 배우다 이런 뜻이죠. 여자 형태를 가지고 있는 여자 형태로 보여지는 배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 역할은 다 여형 배우. 그러니까 남자가 여형 배우로 등장을 한 거지 여자 배우가 등장을 한 게 아니에요. 흥미로운 것은 이것을 제작한 것도 조선인이에요. 단성사의 주인이었던 박승필이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극본 쓰고 연출하고 자기가 출연까지 한 김도산이라는 인물이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었던 거고 한 달 동안 장기 상영을 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극영화 의리적 구토. 네. 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영화는 아니고 키노 드라마. 네, 연쇄극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연쇄극이 아닌 최초의 극영화, 이제 정말 영화로만 모든 걸 다 만든 또 다른 최초가 나와요. 그래서 최초의 영화 얘기할 때 옛날 영화사 책을 보면은 바로 여기서부터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월화의 연쇄극, 맹사. 영화 무슨 연쇄극 다 빼버리고 이러고 설명을 하는데 그게 바로 23년 4월 9일에 처음 올려진 월화의 맹세라는 작품입니다. 달빛 아래의 맹세. 네. 이거는 쓰고 연출한 사람이 윤백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여기서 분이죠. 들어본 것 같은데요. 예, 굉장히 뭐 유명해요. 안 걸친 데가 거의 없는 분이에요. 20세기 초반에. 그분 아버지 아니세요? 누구요? 아닌가? 윤일봉? 아니건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네. 윤봉춘을 네네. 착각하셨나 네네, 보다. 그러네요. 네, 아니에요. 예, 그 윤봉춘은 훨씬 더 아랫분이고요. 네. 윤백남, 뭐 무슨 대중소설도 쓰셨고 나중엔 야담 뭐 이런 거가 이제 어마어마하고. 유행가 가사도 썼고. 그렇죠. 그럼 이 월화의 맹세도 남자 배우만 출연해요? 아니에요. 여기는 여배우가 나옵니다. 4년 만인데 많이 바뀌었네요.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이월화라고 하는 여배우가 나왔고 뭐 당대 그러니까 스타가 됐죠. 여배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재밌는 건 이게 네. 조선총독부 최신국이 제작한 영화예요. 최신국이면 우표 만들고. 네네네. 그러니까 약간 그 뭐 계몽 선전 이런 의도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네. 그럼 이때 이 스타가 됐다는 여배우 이월화 뭐 이렇게 권번 출신이고 그런 건가요? 나중에 기생 활동을 하기도 했어요. 예. 그리고 좀 그 영화 이 당시 영화 배우로만 어떤 생활 활동을 이어가기는 그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대도 당연히 연극 배우 활동도 했고 배우도 했지만은 때로는 뭐 기생이기도 했고 하여튼 좀 노래도 부르고 복잡하게 살다 일찍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순수하게 영화 배우만 하는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한 거는 굉장히 뒤죠. 빨라도 30년대. 네, 거기도 뭐 누가 영화 배우만 했나? 뭐 문예봉도 그 전에 연극했죠. 하긴 뭐 그 전에. 그래서 연극 하다가 들어왔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로서 영화 배우만으로 남자로서는 물론 연극 같은 걸 했지만 영화 배우로 더 유명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30년대 가면 나오지만 이때 뭐 영화가 하나씩 가끔 하나씩 나오는데 이거 갖고 뭘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건 무성 영화니까. 예. 그렇죠. 소리가 없죠. 그럼 뭐 주제곡 당연히 없겠네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또 해야 되는 게 무성 영화가 필름 자체는 이제 소리가 없죠. 하지만 무성 영화가 상영이 되는 공간, 극장에는 소리가 많았습니다. 변사 있었고요. 변사뿐만이 아니라 음악도 풍부했거든요. 그 음악을 악단이 연주하나요? 생음악이죠. 생음악으로. 라이브로. 그리고 가수가 노래도 주제가도 부르기도 하고. 무성 영화. 혹시 그 할리우드 영화 중에서 Singing in the Rain Singing in the Rain. 네, 맞아요. 진 켈리가 나오는 그 유명한 사랑은 비를 타고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영화가 할리우드에서 무성 영화 시대에서 발성 영화 시대로 넘어오는 그 사이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있어요. 그 무성 영화 시대의 풍경이 나오는데요. 완전히 풀 오케스트라예요. 그러니까 영화가 우리가 생각하기엔 기계 하나만 달랑 들면 영화가 될 것 같지만 무성 영화 시대의 영화란
공연이에요. 쇼. 예, 정말. 예. 예. 오히려 음악이 더 풍부했을 수도 있겠네요. 굉장히 풍부하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음악이 연주해요. 그리고 자막으로 나오고 우리는 변사가 하지만 서양에서는 변사 없거든요. 자막으로 나와요. 예. 근데 그 온갖 과정을 계속해서 음악이 연주하고 있어요. 지휘자가 있고. 그럼 옛날 그 뭐 채플린 영화도 네. 무성 영화는 이제 자막만 나오잖아요. 네. 그럼 채플린 영화도 그 맨 처음에 미국에서 상영했을 땐 막 이렇게 있죠.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그럼 우리나라에서 상영했을 때도 그렇게 해줬었어야죠. 그런데 그거는 즉흥이니까 그 음악까지 같이 들어온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우리는 거기다가 그렇게 음악을 까는 것보다는 그 대사를 넣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건 물론 일본과 관련이 있어요. 일본의 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변사가 들어오는 방식이어서 자막도 있고 변사도 있는 이런 아주 흥미로운 체계인데 서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옛날 관객들이 그렇게 참을성이 많은 분들은 아니었을 거거든요. 예. 영화를 보는데 아무 소리도 없이 그냥 뜨문뜨문 변사가 얘기만 해주면은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소리의 공간을 빈자리를 어떤 식으로든 채워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밴드가 악단이 필요하고 아니면 변사가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개고생을 하는 거죠. 개고생을 예. 떠는. 근데 우리나라는 서양처럼 처음부터까지 음악이 계속 끊기지 않고 나오는 건 아니었을 예, 그건 수도 아니었던 있어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만 하더라도 변사가 어느 부분은 말이 딱 나오고 어느 부분은 말을 안 하고 또 말을 딱 하고 안 하고 이런데요. 그런데 일본 변사하고 우리나라 변사의 차이가 우리나라 이제 그 마지막 변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우리가 검사와 여선생의 그 실현하는 걸 나중에 봤거든요. 근데 많은 그 일본 사람들이 흥미로워하는 것은 어떻게 한국 변사는 저렇게 사운드가 비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저렇게 말을 하냐. 야, 극한 직업이네. 극한 직업이죠. 네. 힘들죠.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재능이다. 그게 굉장히 기술이었다. 그렇게 그 신철 신출. 신출 변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 월화의 맹세에서 뭐 어떤 음악을 연주했고 변사가 무슨 원고를 썼고 뭐 이런 거는 기록이 남아 있는 게 없죠. 아쉽게도 예. 없죠. 뭐 필름은 당연히 없는 거고. 예. 그래서 변사 대사가 남아 있으면 그게 어마어마한 걸 텐데요. 그렇죠. 예. 없어요 그런 거. 그 오늘 이야기할 이제 영화는 아니니까 여기서 그냥 얘기를 하면은 청춘의 십자로라는 무성 영화 필름이 발굴이 됐잖아요. 나중에 발굴이 됐어요. 예. 근데 이제 1934년. 예. 그거를 이제 무성 영화를 이제 재상영을 해야 되는데 한국 영상자료원에서 소리가 없으니까 예. 가만 조용하게 감상할 수는 없고 변사를 써야 되는데 예. 거기까지는 좋은데 변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그 창작처럼 입을 보면서 배우 입을 보면서 거의 이렇게 그 받아쓰기 하듯이 다시 대본을 구성했어요. 예. 그리고 현역 배우들을 데려와서 그것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서 연출을 새로 해서 공연 만들듯이 그렇게 정말 무성 영화 만들었어요. 때처럼 공연을 한 거죠. 예. 네.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예. 그게 재밌죠. 네,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그 조이봉이라는 배우가 네. 변사를 예, 했거든요. 예, 네, 네. 역시 영화계에 몸담았던. 충무로. 예. 예. 그러면 최초의 뭐 이런 주제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작품이 나온 건 언제인가요? 뭐 불과 시차가 얼마 나진 않습니다. 월화의 맹서가 1923년 작품인데 네. 2년 뒤에 1925년에 쌍옥루라는 영화가 당연히 무성 영화죠. 개봉을 네. 하는데 이 쌍옥루부터는 주제가가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뭐 악보가 남아 있나요? 악보도 남아 있고 동시대는 아니지만은 후대에 만들어진 악보도 있고 네. 음반도 남아 있어요. 음반도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 쌍옥루 주제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쌍옥루. 예, 그러니까 이 25년이면은 올해로 치면은 진짜 거의 100년 됐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주제가로 본 한국 영화 100년이라는 그 제목도 그렇구나. 가능한 거죠, 또. 예. 네. 이 쌍옥루는 뭐 어떤 작품인가요? 이거는 그 우리나라 신파 작품, 신파적인 작품이라고 얘기하는 네. 신파적인 연극 혹은 소설의 거의 몇 개를 꼽아라 초기에 그러면 네. 이제 하나가 가장 유명한 게 장한몽 이수일과 심순애잖아요. 그거만큼 유명한 작품이 쌍옥루예요. 쌍옥루. 예, 그러니까 쌍옥루, 장한몽 그리고 불여귀 이 세 작품이 가장 유명하고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셋 다 일본 작품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소설로 혹은 연극으로 크게 인기를 끌고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연극으로 소설로 또 역시 인기를 끌고 네. 그리고 그게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영화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1925년은 이제 소설과 연극으로 인기를 끌고 거의 한 10년 정도가 지난 그렇죠. 이후에 만들어진 거죠. 네. 심파는 거의 대부분 다 그 남녀의 연애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 내용은 뭐냐면요. 네. 이경자라는 여자 주인공이 있었는데 그 멋있다고 생각하는 그 의사인 남자하고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유부남이에요. 사기 결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부인이 나타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완전히 뭐 쫓겨나다시피 헤어져 버렸는데 뱃속에 아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아주 전형적이에요. 요즘도 먹힐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사랑과 전쟁이죠. 네. 그러니까 진짜 얼마나 이게 원형인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듣다 보면 어머 이거 아직도 있는 얘기인데 싶은 너무 많은 이야기. 근데 이제 이 여자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이중 결혼을 한 그 사기 결혼의 피해자가 됐잖아요. 네. 근데 꽤 부잣집이고 잘 사는 집이고 웬만한 집이니까 친정집에 내려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또 시집을 보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니까 아이는 어떻게 떼어서 처리를 해버리고 네. 죽이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네. 처리를 해버리고 이 여자가 처녀라는 거 속여서 어떤 부잣집 남자한테 결혼을 시켜버려요. 진짜 사랑과 전쟁.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서 이 여자는 결혼 생활을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사기 결혼의 피해자이면서 사기 결혼의 가해자가 돼버린 꼴이 된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얼마나 죄책감이 있겠어요. 근데 거부하지 못하고 스스로 굴복해서 갔으니까 나는 죄인이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다 들통이 나요. 그리고 그 아이도 와요. 아이도 결국은 다 성장을 해서 만나게 돼서 마지막에 거의 이 여자가 뭐 노이로제 같은 게 걸려가지고 정신병적 증상을 일으키고 하는 해서 완전히 비극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쌍옥루. 일본에서 처음 소설로 발표할 때 제목이 네. 오노가츠미 무슨 뜻입니까? 나의 죄, 내가 죄인이다. 그런 제목이에요. 이 오노가츠입니까? 네, 신파에서 그 죄라고 하는 게 되게 제가 분석하기로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죄인이 아니고 피해자일 수도 있는데 네. 내가 그런 어마어마한 힘에 저항하지 못하고 스스로 굴복을 해서 가버렸기 때문에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건 뭐 순애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수일이를 사랑하지 그렇죠. 않는 것은 예. 아닌데 부모가 가라고 하고 그게 맞는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거부하지 못하고 가버렸으니까 자기가 죄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신파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사가 흑흑 채가 죽이려니에요 이거예요. 네, 채가 죄인입니다. 가난한 게 죄지. 무슨 죄야 그게. 근데 죄지. 이 부모가 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이게 네. 아주 전형적인 신파적인 대사죠. 그럼 신파의 키워드는 죄. 죄예요. 예. 그러니까 죄책감과 그 뒷면에 있는 피해 의식이 엉켜 있어요. 나는 죄인이다. 그런데 속으로는 나는 사실은 피해자야. 이게 네. 같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투쟁 이게 없어요. 그거 없어요. 예. 근데 그게 그 없어요. 죄책감을 느끼는 게 대부분 이제 여성인 거죠. 남성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남성인 경우에는 그러다가 뭐 자살하는 경우도 있지만 복수하겠어 그러고 이제 투쟁으로 나가거나 북한 작품들이 대부분 그렇게 가요. 예, 투쟁 이렇게 가는 그래갖고 확 뒤집어 엎거나 아니면 이제 칼 들고 낫 들고 설쳐가지고 아리랑처럼 마름을 죽이거나 남성 심판은 그래서 조금 말미가 달라지긴 합니다만 뭐 복수로 낫을 휘두르면 결국은 또 잡혀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마찬가지이기도 해요. 네. 그럼 이 작품의 주제가가 어떤 거예요? 네, 그 원작이 일본에서 이야기 자체가 온 것처럼 네. 1925년이면 사실 음악적인 면에서도 서양 음악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아직도 초창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곡을 만들지는 못했고요. 일본에서 발표된 노래를 갖다가 씁니다. 물론 이제 그 원래 가사와는 전혀 다른 이 쌍옥누라는 영화 제목과 같은 주제가가 만들어지고요. 원작은 동요입니다. 지금도 일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곡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지금 국민학생이니까 초등학생들도 아마 알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로 치면은 반달 이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고전 동요인데 이걸 갖다가 영화 주제가로 사용을 했죠. 일본에서부터도요? 그러니까 일본 작품에서도 일본에서는 이걸 안 썼는데 우리가 그냥 갖다 엮은 겁니다. 예.
그거 들어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영화 주제가 쌍옥누가 당시 꽤 인기곡이었다는 게 음반도 여러 번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다 구할 수는 없고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1930년에 그 당시 인기 영화 배우이면서도 가수이기도 했던 김현실이 부른 그걸 이제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걸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25년) 단성사에서 개봉한 영화 쌍옥누의 주제곡 쌍옥누. 예. 네. 1930년 김현실이 노래한 버전으로 들었는데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은 느낌인데요, 곡이. 제가 단순한 노래니까요. 워낙 노래가. 뜸북세 이런 것도 좀 그런 연상이 되는데 오빠 생각. 며칠 전에 뭐 한 달이 아직 안 됐는데요. 그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 네. 어떤 분이 이제 문희차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오빠 생각이 표절곡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근데 사실 표절도 보는 입장에 따라 뭐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거를 판정을 내릴 입장도 아니고 해서 저는 별로 표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나 듣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듣는 분에 따라서는 난 그렇게 본다라고도 할 수 있죠 또. 특히 시작 부분이 많이 좀 느낌이 강하게 오는데요. 네. 도레미솔 이렇게 가잖아요. 예, 뜬금뜨면 도미솔도 이렇게 가니까 사실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느낌에서 이렇게 단순한 노래는 그냥 비슷비슷한 게 워낙 많습니다. 네. 초기의 노래는 진짜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이거 심파한데 동요가 어떻게 주제곡으로 쓰였네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가사도 보면은 뭐 아버지 어머니는 뭐 왜 나를 찾아오지 뭐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그 쌍옥누의 주인공이 낳은 아이가 있잖아요. 이 아이가 이제 주인공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또 이 이야기를 끌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 부르는 노래가 주제가로 사용이 된 거죠. 주인공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아이가 부르는 노래.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노래도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30년에도 앨범으로 나오고 그랬겠죠. 그래서 그 당시 단성사에서 영화 주제가만 모아서 책을 하나 낸 게 있어요. 20년대 말에. 보면은 처음엔 제가 별로 그걸 의식을 못 했는데 목차가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쌍옥누가 1번 곡입니다. 아, 그렇군요. 2번 곡이 아리랑입니다. 그럼 아리랑보다 더 인기 있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기를 반영한 거예요. 1년 앞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것도 뒤집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최초의 영화 주제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쌍옥누. 일단 현재로서는 그런 거죠.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진달래꽁 하면서 외워야 될 거. 최초의 상영은 1903년. 최초의 키노 드라마. 연쇄극 의리적 구토. 1919년. 그렇죠. 네, 그리고 최초의 극영화 월하의 맹세 23년. 네, 그리고 최초의 영화 주제곡 쌍옥누 25년 개봉. 요렇게 우리가 좀 외워야 됩니다. 근데 이 순간 몇몇 분들은 꺼버리지 않을까요? 이거 외우기 이거 왜 외워야 돼? 시험 볼 것도 아닌데. 이 정도 좀 알고 있으면 말이죠. 어디 가서 잘난 척하기 좋잖아요. 뭐 술자리에서 분위기를 돋우는 데는 나름 괜찮은. 구체적으로 술자리에서도 잘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연도를 딱 얘기하면 사람이 엄청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또 나와요. 이제 최초 또 나오니까. 최초 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두 분. 근데 이제 이거 영화는 아무래도 기록이 남아 있는 시대잖아요. 20세기니까. 그래서 최초 얘기를 하기가 좀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로 좀 두 작품을 묶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다 관련이 있으니까. 25년 쌍옥누까지 이제 봤는데 바로 그 다음 해 26년, 27년 연달아서 최초의 의미가 있는 그런 영화 주제가가 나옵니다. 일단 아리랑. 이게 바로 이제 26년 그 유명한 10월 달에 단성사에서 개봉한 영화 아리랑의 주제가인 아리랑. 이게 또 중요한 작품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아리랑이 민요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매우 드물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제 저희가 몇 번 같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방송만 들으시는 분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있는 노래를 갖고 온 게 아니라 창작이 새로 된 거고 1926년에 새로 만들어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는 이 곡조가 없었습니다. 비슷한 곡은 당연히 있었겠지만은 긴 아리랑, 그러니까 이제 서울 지역에 아리랑이 있기는 했는데 지금 이 아리랑과는 굉장히 다른 아리랑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랑 아라리요 이건 1926년에 창작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가요고요. 영화 주제가로부터 시작된 거고요. 민요는 나중에 민요화된 거죠. 거꾸로 대중가요로부터 출발해서. 그러니까 1930년대로 넘어오면서 원래는 배우나 그 뭐 창가 이런 그 동요 이런 걸 부르던 가수들이 아리랑을 처음에는 소화를 했는데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국악계에서 그러니까 전통음악계에서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민요스럽게 불러요. 그런 음반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국악식으로 불러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하게 동요처럼 서양음악처럼 불러요. 뒤로 갈수록 점점 국악처럼 불러요. 그럼 구전됐던 아리랑 가락 중에서 이 지금 대중음악으로 주제곡으로 만든 아리랑하고 뭐 그 멜로디 같은 게 일치되는 게 없습니까? 아예? 일치는 아니고 비슷한 건 있죠. 그럼 거기서 모티브를 해서 그럴 수는 있어요. 대중음악으로 만들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같은 노래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다르냐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이게 서울 지방의 아리랑이에요. 이게 19세기 말에 굉장히 유행을 실제로 하고 있었던 아리랑이고요. 근데 이게 아리랑 이거하고 아리랑 이거 같은 노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아까 그 오빠 생각보다 더 다르잖아요. 맞아요. 더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아리랑이 주제가로 정말 공전의 히트. 그야말로 이 이전에 쌍옥누는 될 것도 아닐 정도로 큰 히트를 기록했기 때문에
모든 무성 영화에 다 주제가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은 한동안 몇 년 동안 무성 영화의 주제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듬해인 1927년에도 낙화유수라는 영화가 만들어지는데 네. 바로 여기에도 제목이 똑같은 낙화유수라는 주제가가 붙어요. 그래서 이 네. 낙화유수는 그러니까 아리랑하고 비교를 하자면은 아리랑은 그 곡조를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누군가 만들긴 했어요. 네. 그런 점에서 최초의 창작 영화 주제가가 될 수 있는 거고. 아리랑. 예. 네, 조선인이 창작한. 예. 근데 곡은 조선인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 기록이 안 남아 있으니까. 예. 근데 가사를 일본인이 지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나운규가 지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러니까 조선인이 창작한 최초의 영화 주제가는 아리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하나의 최초제. 외울 게 좀 약간 이제 어려워지기 이게 어려워져요. 네. 근데 낙화유수로 오면은 이것도 최초인 게 이 네. 낙화유수 주제가는 작자가 명확히 밝혀져 있어요. 그럼 작자가 명확히 밝혀져 있는 최초의 최초, 주제. 예. 맞아요. 조선인임이 분명한. 예. 이건.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말이죠. 네. 김시성 작곡가가 만든 최초의 영화 주제. 이런 식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갖다 붙이면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그 가요사 이야기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낙화유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가 1923년에 이풍지세월 그 희망가 얘기했었잖아요. 예. 그거는 가사는 조선인이지만 곡은 미국 곡 빌려왔잖아요. 예. 일본 거쳐서 들어온 거고. 그다음에 무슨 뭐 이바노비치 뭐 이런 거 얘기를 사회참미. 그것도 외국 곡 갖고 온 거고. 그리고 결국은 낙화유수가 조선인이 창작된 것으로 확실하게 확인되는 최초의 대중가요예요. 1927년이니까. 주제가뿐만이 아니라 최초의 그렇죠. 대중가요에서도. 근데 이제 그 앞에 아리랑이 있는데 이거를 조선인이 창작을 한 것이 분명한 이렇게 얘기하기가 힘든 게 작곡자를 알 수 없어서. 예, 일본 사람이 했을 수도 있으니까.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예. 단성사에 뭐 일본인 낙사도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서 네. 어쨌든 26년 아리랑 27년 낙화유수 즈음에 가면 네. 조선인이 작사 작곡한 노래가 대중가요로 혹은 영화 주제가로 나왔다는 얘기고요. 그런 점에서 영화 주제가의 시작점하고 그 대중가요사의 시작점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일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네요. 거죠. 예. 그리고 앞으로도 영화 주제가 때 대중가요가 이렇게 비약적으로 새로운 경향이 툭 튀어나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일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낙화유수는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인가요, 영화가? 이거는요 기생하고 부잣집 남자가 사랑을 했어요. 사랑과 전쟁이니까 또? 사랑과 전쟁이에요. 예. 근데 이제 뭐 그러니까 당연히 거의 파국이 될 가능성이 높을 거 아닙니까? 예. 저희 남자 쪽 집안에서 너 헤어져라 뭐 이런 거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헤어지든가 여자가 숨어버리든가 그렇고 거기에 또 하나 붙어 있는 게 의오빠예요. 그 여자 주인공의 의형제처럼 오빠가. 예. 근데 그게 또 참 애매하죠. 그게 나중에 홍도야 우지 마라. 그 사랑의 속고 도매일고로 가면 진짜 오빠가 되는데 네. 여기서는 의오빠로 되어 의남매. 있어요. 의남매처럼. 예. 근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여자가 처음에 도망가고 깨졌다가 나중에 결혼을 하는 것처럼 하다가 근데 결국은 그 사랑은 끝이 나서 이 여자가 죽어요. 강물에 빠져서 투신 자살을 하고 그 여자의 시신을 부여안고 의오빠가 막 흐느끼고 이걸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낙화유수인가요, 제목이? 네. 강물에 네, 투신을 강물에. 해서? 네. 꽃이 그럼-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주제곡인 낙화유수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곡인가요? 그러니까 가사를 보면은 거기에 어떤 스토리가 직접 반영되어 있지는 않아요. 네. 주제가를 쭉 들어보면은 그런 주제가도 있긴 있는데 나중에 그런 작품들도 있긴 있지만은 낙화유수에서도 별로 드러나지는 않고 오히려 쌍옥누가 훨씬 더 주제가를 조금은 더 반영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이 낙화유수는 지금 들어볼 수 없죠. 다 들어볼 수 당연히 있습니다. 들어볼 수 예. 있죠. 그렇습니까? 이건 그래. 굉장히 유명한 예. 그 유명 강남딸이라고 알고 있는 바로 그 노래입니다. 예. 강남딸이 밝아서 이미 놀던 곳 하는 거고요. 아리랑은 연출자가 나운규 너무 잘 알려지는데 낙화유수 연출자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해요. 김영환이라는 분이거든요. 우리 대외협력실장인데요. 김영환 대외협력실장. 예. 근데 이 김영환이 누구냐 하면은 그리고 여자 주인공이 복회숙이었어요. 네. 복회숙 선생이었어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신지. 그렇군요. 예. 한국 연예계의 여자 배우 계보에서 아주 위에 서서
뭐 70년대 아시에도 출연을 하셨고 70년대까지 활동을 하셨던 80년대까지 살아 계시던 분이 우리 어렸을 때도 살아 계셨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제가 얼굴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럴 정도로 유명한 분이에요. 원로 여배우는 도금봉 여사밖에 생각이 안 나요. 도금봉 여사는 아주 젊은 분이고 예, 복혜순 여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월화 언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월화의 맹세에 나왔던 이월화 그 전설적인 이월화하고 실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월화 언니지. 예, 바로 앞 선배다. 월화 언니가 참 딱하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 복혜숙은 음반도 남겼고요. 뭐 네. 1930, 30년대 계속 출연하는 여배우고 아줌마역 이런 걸로. 어쨌든 연출자가 김영환인데요. 네. 이 김영환이 바로 낙화유수를 작사 작곡한 김서정이에요. 아 필명을 김서정이라고 썼던 거죠. 노래를 지을 때는. 연구자들 헷갈리게 왜 이렇게 이름을 여러 개 썼을까요? 글쎄 말이에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연출을 하면서 노래를 작사 작곡을 한. 그리고 이 사람은 연출 이전에 변사이기도 했어요. 다재다능한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초창기 시대는요 다 멀티플레이어 거의 무슨 르네상스 인간들이에요. 네. 모든 걸 다 하는 왜 무슨 다빈치 이런 사람이 온갖 거 다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초창기는 늘 그래요. 그래서 영화인으로도 중요하지만 가요인으로 매우 중요한 사람. 뭐 능력이 출중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상황이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되든 안 되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면 돼요. 네. 이 낙화유수는 그 상영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그 기록이 좀 남아 있는 게 있나요? 기록 아마 있을 텐데 제가 기억은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필름 권수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네. 몇 권짜리다. 네. 그걸로 시간은 얼추 다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러겠네요. 예. 낙하여수도 필름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후로도 한참 이제 그 8회에 걸쳐서 이야기를 할 텐데 필름 없는 작품들이에요. 한참 있다 나온다는 거죠. 쌍옥루 없고 아리랑 없고 낙하유수 없죠. 없습니다. 그럼 또 최초가 하나 더 나오겠네요. 필름이 지금 있는 최초의 영화. 그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들어봐야 되는데 노래를 무성 영화들은 전부 다 그나마 필름은 사라졌지만 남아 있는 게 영화 해설 음반이 남아 있습니다. 변사가 이 내용을 축약을 해가지고 그대로 실시간처럼 이렇게 길게는 음반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정말 엑기스만 네, 추려서 모아서 음반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출발 비디오 여행이네요. 네, 보면 대충 다 알아요. 그것만 들어도 대충 그러니까요. 줄거리가. 쌍옥루도 당연히 있고요. 아리랑도 당연히 있고 낙화유수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래를 노래만 듣는 것보다는 한 편 정도는 그 변사의 목소리와 주제가 같이 있는 그 해설 음반의 이제 그 대목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아리랑은 그렇게 영화 해설 음반으로 준비를 했고요. 낙화유수는 그냥 주제가만 따로 녹음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길진 않은데 아리랑 맨 마지막 장면이니까 들어보시면은 이런 분위기였겠구나. 극장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장면에서 박수치고 눈물 흘리고 했겠구나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몸이 강산 삼천리에 태어났기 때문에 미쳤으며 또한 사람을 죽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늘 불렀다는 노래를 부르면서 기쁘게 작별합시다. 이영우야, 그리고 현구야, 어서 부탁이다. 그리고 아버님 안녕히 계셨어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는 이유 심리도 못하고 갈증나니. 경관에게 끌려가는 가엾은 영진이 구슬픈 저녁바람 산곡에 불어올 때 서량은 아리랑의 그 노래에 쌓여서 그의 자태는 아주 일시 사라지고 말았다는 아리랑의 잔치는 이곳으로 끓입니다.
붉어먼 니네 나라 참아 그리워 적막한 사랑가에 물새가 오네 오늘 밤도 술들이 다른 지문이 사랑해서 널 섬에 태어나주어 강남의 달이 되면 외로운 인생 부천에 있사대에 벌레가 오네 서울이 몸이 잠들리구나 길이 절로 오시어서 깨울 때까지 예, 영화의 분위기를 진짜 좀 느낄 수 있네요. 그렇죠. 예. 네. 극장 풍경이 좀 그려지지 않나요? 화면이 막 나오고 있는데 옆에서 변사는 이렇게 그 등을 놓고서 뭐라고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옆에서 또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있고 예. 바이올리니스트나 이제 악사들이 알아서 연주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한꺼번에 보여지는 거죠. 네. 그러려면 입장료를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변사도 있고 반주인들도 있고 가수도 그러면 있고 뭐 그러면. 저기 연극은 훨씬 더 비싸게 받아야 되게요. 그러니까요. 예. 참 억울해요 연극이 영화인들에 비해서. 예. 이렇게 이제 그 초창기 무성 영화 시절의 주제가를 쌍문호까지 치면 이제 세 곡을 들어봤는데 네. 무성 영화를 하나 더 준비했거든요. 세 편만 갖고 가긴 조금 섭섭해서 역시 주제가가 따라붙은 무성 영화입니다. 그 새 동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따로 붙인 이유가 그 당시 영화계의 어떤 한 일면을 또 이야기를 하려면은 이런 작품도 필요해서 네. 약간 뭐 좌파 그런 영화로 좀 알려져 있는 28년 새 동무가요. 예, 예. 동무가 들어가잖아요. 아니에요. 동무? 원래 이때는 동무가 좌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이었고. 농담이었습니다. 네, 예. 예. 제목이 바뀌었어요. 원래 제목은 거린, 삼거린. 거지요. 예. 삼거린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검열해서 네. 안 된다고 해가지고. 거린 이런 거 안 된다. 그래서 동무로 바뀌었어요. 근데 뭐 어떤 내용이길래 좌파 영화라는 내용이 거예요? 나왔는데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필름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냥 기록으로만 알고 있는 그냥 거예요. 단편적인 기록을 재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말하면서도 좀 찝찝하긴 한데 네네. 일단은 새 동무가 새 사람이 진짜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예. 제목도 그렇게 붙인 건데 예. 거린이라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이 사람들이 되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었고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거기에서 무슨 뭐 말을 아까 그 투쟁 이런 것처럼 그 단계까지는 못 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그 사회 하층민들의 삶 이런 것들을 정말 좀 사실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런 좌파 계열 영화인들이 여기 많이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 카프가 만들어진 게 1925년이잖아요. 예. 25년부터 35년까지 10년 동안인데 30년대 초반의 극성 거기가 이제 마지막 거의였고 한 3, 4년 동안은 활동을 거의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28년쯤 되면은 정말 온갖 예술인들이 다 카푸하겠다고 달려들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파는 정말 소수고 그러니까 이 시기가 원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근데 뭐 감독도 그렇고 영화 출연 배우들 몇 면을 봐도 그 앞서 낙화유수 이런 작품들하고 별반 차이는 없어요. 그렇죠. 다 뭐 그 사람들이긴 한데. 김영환 연출, 그러니까 예. 김서정이 연출했고요. 복회숙 또 출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시기에
굉장히 유명했던 좀 액션이 강한 배우로 이원용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 청춘의 십자로에 나왔던 바로 그 배우죠. 이분이 원래 유도했다고 그랬죠. 예. 운동선수 출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탁 몸이 좋아서 마지막에 이렇게 불끈하고 올라와가지고 막 주먹 휘두르고 이런 장면을 굉장히 잘 연기했다고 하죠. 그리고 가수로도 배우로도 유명한 김현실이라고 하는 정말 쟁쟁한 사람들이에요. 다. 네. 그리고 이 새동무는 주제가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어차피 이번 이야기는 영화도 영화지만 주제가가 중요하니까 네. 일단 이 새동무는 28년 작품이라서 작가가 명확히 알려져 있습니다. 기록이 남아 있는데 작곡은 앞서 들었던 낙화유수처럼 김서정 작곡으로 되어 있는데 작사자가 다른 분이에요. 문수일 작가라고 작가라는 표현이 이제 작사하고 동일한 뜻인데 예. 영화 광고에도 주제가를 이 사람이 지었다라고 딱 적혀 있습니다. 이 문수일이 그 유명한 문예봉의 아버지입니다. 뭐 본인도 배우였고요. 또. 네. 그리고 극단을 데리고 다녔고 예. 그러니까 문예봉은 완전히 그냥 가업을 물려받은 그런 거예요. 꼬맹이 때부터 계속 그렇죠. 극단에서 예. 같이 살고 있는 아이였던 거죠. 그럼 주제곡도 새 동무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 당시 주제가는 네. 영화하고 거의 다 같잖아요. 네. 예. 뭐 이후로도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이 새동무는 이제 노래에 초점을 맞춰보면 이것도 좀 흥미로운 점이 있는 게 일단 인기 있는 곡이다 보니까 음반이 여러 사람이 녹음한 게 이제 많이 확인되거든요. 근데 네. 들어보면은 녹음한 게 다 조금씩 달라요. 가사가요? 그러니까 가사는 뭐 곡이. 대체로 같은데 멜로디가 네. 어떤 사람은 단조로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장조로 부르기도 하고 심지어 가수들이 좀 애드립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장조와 단조의 구별이 좀 불명확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음악인들한테서 도레미와 도레미가 헷갈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의 그 미 플랫과 미 사이에 애매한 음을 계속 내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60년대 초에 네. 그 고복수 녹음을 들어보면은 거의 장조. 같은 절에서 장단조가 왔다 갔다 해요, 막. 예. 네네. 굉장히 묘한. 예. 장한몽가도 뭐, 예, 그렇습니다. 황금 예. 선생이 부를 때 장단조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예. 장한몽가를 일본에서는 단조로 부르고 우리는 장조로 부르고 예. 있고. 근데 이 노래도 남쪽에서는 주로 단조로 지금까지 계속 내려와서 지금까지 부르면 다 단조로 불러요. 흥미로운 것은 북쪽에선 장조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노래를. 그리고 이 장조의 노래에다 다른 가사가 붙여서 불후의 고전적 명작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불후의 고전적 명작이라는 용어를 아시죠? 북한에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좌파 계열이라. 아니 수령 가게가 지은 네네. 노래를 네, 관련이 불후의 있는 고전적 게. 명작이라고 아, 그래요? 네네. 그 아무한테나 붙이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죠. 그거는 그 수령 가게가 지은 노래예요. 우리 근데 네. 김영직 선생님부터 주혜양까지 아 벌써 주해양까지 내려간 겁니까? 뭐 계속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어쨌든 그 김정일까지 지은 노래들이 나오거든요. 예. 김영직이 지은 노래, 김일성이 지은 노래, 김정일이 지은 노래가 이렇게 쫙 나오는데 노래를 이렇게 보면은 악보가 보이잖아요. 이거 새동무인데? 근데 장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궁금해서 이게 왜 장조지? 나중에 이제 이 노래가 장조와 단조로 헷갈리게 불렀다는 사실을 나중에 확인했는데 제가 북한에 그 최창호 선생님을 학술대에 가서 연변에서 만났어요. 북한의 예. 가요 연구자이시고 가장 대표적인. 예. 굉장히 원로이신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예요. 근데 학술대에서 만나서 사석에서 이제 밥 먹는 자리가 있으니까 이거부터 물어봤어요. 북한에서요 새동무가 대조예요, 소조예요. 대조가 우리가 장조라는 말이에요. 소조가 마이너니까 단조란 뜻이고요. 그거 대조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새동무를 장조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예봉 아버지가 그 작사하고 김서정 작곡인데 네. 이게 왜 그 백두혈통 그쪽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작품이라고? 그러니까 그 백두혈통에 들어가 있는 초기의 수많은 노래들은 네. 있는 노래의 녹아바인 거죠. 네, 그래서 그래요. 근데 김정일 정도 작품부터는 그러니까 네. 어떤 노래는 이게 오리지널이 뭔지 모르겠는데 갖다 쓴 것 같은 느낌. 무슨 얘기냐면 그 백두혈통이 지었다고 하는 노래들 중에서 예. 음악이 일관되지가 않아요. 음악의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창작자가 그렇죠. 갖고 네. 있는. 근데 네. 그게 이제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는 노래가 모아져 있어요. 이거는 노래 주서다가 가사 바꿨다는 소리예요. 네. 근데 김정일이 지었다고 하는 노래에서부터는
이거는 어쨌든 한 개인이 지은 것이 분명해 보이는 그러니까 그 사람 스타일이 좀 있는 네. 그런 개인 창작이 분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는 있는 노래를 갖다가 가사를 바꿨고 그것을 고전적 불후의 명작이라고 붙인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김정일의 작곡 능력과 박정희의 작곡 능력. 네, 어느 쪽이 곡수가 좀 달라요. 어느 쪽이 좀 더 작곡을 잘합니까? 곡수가 다르죠. 왜냐하면은 박정희는 2곡밖에 안 남았고요. 여기는 네. 꽤 많아요. 예, 꽤 많고요. 어쨌든 노래가 노래다 와요. 근데 그거를 김정일이 직접 지었는지 누가 딴 사람이 지어서 김정일 이름 붙였는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박정희도 똑같아요. 그건 알 수 네. 없어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뭐 노래가 이렇게 후지거나 뭐 이렇게 말하자면 그 앞에 노래들은 엉성해요. 무슨 얘기냐면 입으로 막 전해져 가면서 막 엉긴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어리버리한 느낌이. 근데 이 김정일 작곡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노래예요. 이건 제가 악보를 다 보고 요건 아니 논문 하나 쓴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섬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네. 재밌네요. 네. 그럼 여기서 새동무 들어볼까요? 예. 지나간 그 옛날에 푸른 잔디에 꿈을 꾸던 그 시절이 언제이든가 선녀가 하나를 해지고 날은 저물어 나그네 갈 길이 아득하여요. 장미 같은 내 마음에 가시가 돋아 이다제도 어린 낚시들어졌네. 사랑과 굳은 맹세 사라진 자체 다시 두 번 피지 못할 고운 내 모양. 즐거웠던 그날에도 다른 눈물도 저 바다의 물결에 띄워버리고 옛날에 푸른 잔디 다시 그리워 황혼의 길이 남아 돌아가리. 자, 그런데 오늘 방송 시작한 지 시간이 꽤 돼서 예. 네, 첫 시간 방송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조금 작은 시간을 얘기를 한 건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우리가 잡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40년대까지 준비를 하긴 했는데 네네. 지금 이제 안 무성 될 영화 것 얘기를 같아요. 네. 마무리 새동무로 마무리를 하고 네. 요 다음 이제 발성 영어로 조금 이야기가 판이 그렇습니다. 달라지니까 네. 뭐 다음 편에 이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네, 같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이 워낙 또 전문가시고 아는 것도 많으시고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 가는지 모르고 얘기를 하는데요. 맞습니다. 네. 좀 아쉬워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김세호 PD. 아닙니다. 좋습니다. 네, 너무 길어지면 사실 좀 듣는 분도 맞아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발성 영화부터 그렇죠. 네
들어가면 되겠네요. 무성 영화하고는 어쨌든 많이 분위기가 바뀌니까요. 네. 주제가도 좀 달라지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고요. 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아주 재밌게 들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선생님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